2부 아기 예수는 슬픔 속에서 태어났다. 1. 박쥐. 제제 서둘러, 학교 늦겠다. 나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마른 빵을 씹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늘 하던 대로 식탁 위에 팔을 얹고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다. 글로리아 누나는 몸이 달아 안달이었다. 맘 놓고 집안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른 사라져 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해, 망나니 같은 거 사. 여태 머리도 안 빗고 뭐 했어? 너도 뚜뚜가 형처럼 제 시간에 준비할 수 없니? 누나는 거실에서 빗을 가져와 내 금발 앞머리를 벗겨 주었다. 이런 억센털 러시아 고양이는 빗질할 필요도 없다니까. 누나는 나를 의자 위에 세워놓고 요리조리 살폈다. 셔츠와 바지 매무새가 괜찮은가 보기 위해서였다. 이제 가자, 제제. 뚜뚜가 형과 나는 가방을 가로질러 맸다. 가방에는 책과 공책과 연필뿐이었다. 간식은 없었다. 간식 같은 것은 다른 애들을 위해 있는 것이었다. 글로리아 누나가 내 가방 밑동을 만져보았다. 구슬이 만져지자 살며시 웃었다. 우리들 손에는 신발이 들려 있었는데 그건 학교 가까이에 있는 시장에 가서야 신을 수 있었다. 거리에 나오기가 무섭게 뚜뚜가 형은 천천히 걷는 나를 내버리고 달아나 버렸다. 보통은 악마가 먼저 나를 충동질하고 그러면 내가 야단을 쳤다. 나는 그런 편이 더 좋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먼저 마음속에서 잠자고 있는 장난꾸러기 악마를 깨웠다. 히우 상파울루 고속도로가 나를 유혹했다. 바로 박쥐 때문이었다. 그것은 영락없는 박쥐였다. 달리는 자동차 뒷공무니에 매달려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박쥐였다.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일이었다. 아이들이면 누구나 해보고 싶은 장난이었다. 내게 그 장난을 가르쳐준 것은 뚜뚜까 형이었다. 형은 뒤에 오는 차에 치일지도 모르니 있는 힘을 다해 꽉 잡아야 한다고 1000번도 넘게 주의를 주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려움은 줄어들고 모험심은 커져서 점점 더 어려운 박쥐에 매달리고 싶어졌다. 난 이 모험에 홀딱 빠져 라디스라우 씨의 차에까지 매달려 보았다. 아직 매달려보지 못한 차는 미끈한 포르투갈 사람의 차뿐이었다. 멋지게 손질된 차가 나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 바퀴는 늘 새 것 같았고 금속 부품들은 반짝반짝 윤이나 얼굴이 비칠 정도였다. 경적 소리도 아주 재미있었다. 마치 들판에 있는 소의 목쉰 울음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렇게 멋진 차의 주인은 세상에서 가장 흉하게 얼굴을 찌푸리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그의 차에 매달릴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그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죽이기 전에는 거세하겠다는 위협을 한다고 했다. 우리 학교 아이들 중에 그 차를 넘보는 애는 아무도 없었다. 아니, 지금까지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자 민기뉴가 말했다. 제제, 정말 아무도 못 해봤니? 정말 아무도 못했어. 아무도 그럴 용기를 못 내. 나는 민기뉴가 내 계획을 눈치채고 웃고 있는 걸 보았다. 그런데 넌 박쥐에 미쳐 있잖아. 미쳐 있긴 미쳐 있어. 아무래도 뭐. 이번엔 내가 웃었다. 빨리 말해.
내 호기심도 못 말려. 넌 늘 내게 다 털어놓잖아. 결국엔 항상 다 얘기하면서 너도 말 안 하고는 못 베길걸? 있잖아, 민기뉴. 나는 7시에 집에서 나가잖아? 그렇지? 모퉁이에 닿으면 7시 5분이야. 그런데 포르투갈 사람은 담배를 사려고 7시 10분에 재난과 기아 상점 모퉁이에 차를 세우거든? 며칠 내로 용기를 내서 그 차에 매달리려고 궁리 중이야. 넌 그럴 용기가 없어. 민기뉴, 내가 용기가 없다고? 두고 봐. 내 가슴은 쿵쿵 뛰고 있었다. 차가 멈추고 그 사람이 내렸다. 민기뉴의 도전적인 말이 내 두려움과 용기를 뒤죽박죽 섞어 놓았다.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자존심이 내 발걸음을 재촉했다. 난 상점을 돌아 벽 모퉁이에 몸을 반쯤 숨겼다. 책가방에다 운동화를 집어넣었다. 심장이 어찌나 세게 뛰던지 상점 안의 사람들이 들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다. 그는 나를 보지 못하고 나왔다. 차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못하면 영영 못하는 거야, 민기뉴. 나는 후닥닥 달려나와 있는 힘을 다해 바퀴에 매달렸다. 두려움이 내게 더 큰 힘을 주었다. 학교까지는 거리가 꽤 멀었지만 친구들에게 승리의 순간을 보여줄 생각으로 벌써부터 마음이 들떴다. 야호! 내 소리가 얼마나 크고 날카로웠는지 누가 차에 치였는가 보려고 상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서둘러 문을 열고 나왔다. 내 몸이 땅에서 50cm쯤 위에 매달려 대롱거렸다. 귀는 숯불처럼 달아올랐다. 내 계획에 뭔가 잘못이 있었다.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차에 시동이 걸려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었다. 포르투갈인의 우고지상은 더 험악해졌고 눈에는 불똥이 튀었다. 이런 간큰 녀석 같으니라고. 내 놈이었군. 콩알만한 녀석이 겁도 없이. 그는 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는 한쪽 귀를 잡았던 손을 놓고 주먹을 얼굴에 들이밀며 위협했다. 요놈, 내 놈이 매일 내 차를 노리고 있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오늘 단단히 혼을 내줘야겠다. 다시는 그런 짓 할 마음이 안 나도록. 아픔보다는 창피를 당하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이 야만인에게 욕을 잔뜩 퍼붓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내 생각을 알아챈 듯 다른 한 손으로 나를 위협했다. 입이 있으면 말해봐. 욕을 해보라고. 왜 아무 말도 못하지? 고통과 수치와 이 광경을 고소하다는 듯이 바라보며 웃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이 마구 솟았다. 포르투갈 사람이 계속 나를 놀렸다. 아니, 꼬마 녀석아, 왜 욕도 못하지? 머리끝까지 분통이 치밀어 올라 잔뜩 화난 목소리로 대꾸했다. 지금은 말 못해요. 하지만 생각 중이에요. 이 다음에 커서 아저씨를 죽이겠어요. 그가 웃음을 터뜨렸고 주위 사람들도 따라 웃었다. 그래, 어디 커봐라, 꼬마 녀석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내게 줄 것이 있다. 그는 내 귀를 놓더니 순식간에 나를 자신의 넓적다리 위에 엎어놓았다. 그리고 내 엉덩이를 한 대 때렸다. 딱 한 대. 그런데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나는 엉덩이가 창자에 붙어버리는 줄만 알았다. 그제서야 그는 나를 풀어주었다. 나는 멍한 상태에서 낄낄대며 웃는 사람들 틈을 빠져나왔다. 히우 상파울루 고속도로에서는 좌우에서 오는 차를 살필 생각도 않고 길을 건넜다. 얼얼함을 줄여보려고 손으로 엉덩이를 문질렀다. 망할 놈의 자식. 두고 보자. 꼭 복수하고 말 거야. 반드시.
그렇고 말고 조용하던 사람들로부터 멀어질수록 아픔도 사라져갔다. 학교 친구들이 알게 되면 어쩌지? 그리고 민gin이에겐 뭐라고 말하지?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재난과 기아 상점 앞을 지날 때마다 어른들이 나를 비웃겠지. 어린 나에게 저지른 비겁한 행동을 생각하면서 말이야. 좀 더 일찍 나서서 다른 길을 통해 고속도로를 건너야 할 것 같았다. 나는 풀죽은 모습으로 시장 근처에 이르렀다. 수도가에서 발을 씻고 운동화를 신었다. 뚜뚜가 형이 애타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실패담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말아야지. 제제,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인데? 너 비애 알지? 까빠네마의 황소 말이야. 그래, 그 녀석이 학교 끝나면 날 패려고 벼르고 있어. 내 대신 네가 싸워주지 않을래? 하지만 날 죽여놓을 텐데. 그렇지 않아. 넌 싸움도 잘하고 용감하잖아. 좋아, 학교 끝나고? 끝나고. 뚜뚜가 형은 늘 이런 식이었다. 싸움을 벌여놓고는 언제나 나를 끌어들였다. 그러나 마침 잘된 일이었다. 나는 포르투갈 사람에 대한 울분을 비애 녀석에게라도 풀고 싶었다. 그날 나는 너무 많이 얻어맞았다. 눈은 멍이 들고 팔은 부어올랐다. 뚜뚜가 형은 무릎 위에 내 책과 자신의 책을 얹어놓고 다른 애들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나를 응원했다. 그들은 내게 코치까지 해주었다. 제제, 녀석의 배에 박치기를 해. 녀석은 비계살 뿐이니까 물어뜯고 핥혀버려. 그러나 아무리 응원단과 코치가 많다 해도 빵집 주인 로젠베르그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난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그는 계산대를 박차고 나와 비애의 멱살을 잡고 심벌질을 두드리듯 비애의 양쪽 뺨을 때렸다. 창피하지도 않아? 다 큰 녀석이 저렇게 작은 애를 때리다니. 우리 집 식구들 말로는 로젠베르그 씨가 랄라 누나를 짝사랑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우리를 잘 알았고 랄라 누나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번쩍이는 금리가 보이도록 한박 웃음을 지으며 우리에게 케이크나 사탕을 주곤 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민gin이에게 실패담을 털어놓았다. 시퍼렇게 멍든 눈과 누렇게 부은 얼굴로는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내 꼴을 보고 내게는 알밤을 한 대 먹이고 뚜뚜가 형에게는 일장 연설을 했다. 아버지는 절대로 형을 때리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매를 맞았다. 민gin이는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었다. 그러니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속이 상했는지 내가 이야기를 끝내자 화난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내뱉었다. 비겁한 녀석들. 싸움은 별거 아니었어. 만일 네가 보았더라면. 나는 박쥐 사건도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민gin이는 내 용기에 감동했는지 맞장구를 쳐주었다. 넌 꼭 복수할 거야. 물론이야. 꼭 복수할 거야. 톰 믹스한테 곤충을 빌리고 프레드 톰슨한테 망아지 달빛을 빌리고 코만치 인디언이랑은 같이 함정을 만들 거야. 언젠가 꼭 그 사람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돌아올 거야. 얼마 못 가 흥부는 가라앉았고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시루르까, 너 모르지? 지난주에 내가 최우수 학생으로 뽑혀서 요술 장미란 동화책을 상으로 받았어. 민gin이는 내가 시루르까라고 불러주면 늘 좋아했다. 그럴 때는 내가 자신을 다른 때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기억나. 그 책을 읽었다는 얘기는 내가 안 했지? 그건 요정한테
붉고 흰 장미 한 송이를 받은 왕자 얘기야. 그런데 이 운 좋은 왕자는 황금으로 만든 마구를 얹은 멋진 말을 타고 다녀. 책에 그렇게 나와. 그 왕자는 황금으로 장식한 말을 타고 모험을 하는 거야. 그리고 위험에 처하면 요술 장미를 흔들어. 그러면 장미는 왕자가 도망갈 수 있도록 연기를 만들어줘. 민기뉴, 솔직히 말해서 난 이 얘기가 약간 바보 같다고 생각해. 안 그러니? 난 그따위 모험은 하고 싶지 않아. 난 톰 믹스랑 벅 존스 아니면 프레드 톰슨이나 리차드 탈마지 같은 카우보이들의 모험이 좋아. 그 사람들은 신나게 총도 쏘고 치고받고 싸우잖아. 만약 그 사람들이 누군가 위험에 처했다고 요술 장미를 흔든다면 얼마나 시시할까? 그렇지 않아? 시시할 것 같아.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그게 아니야. 한 송이 장미에 진짜 그런 마법의 힘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야. 진짜 좀 이상하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애들이 뭐든지 다 믿는다고 생각하나 봐. 그런 것 같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루이스가 다가왔다. 동생은 점점 더 예뻐졌다. 울보도 싸움쟁이도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루이스를 돌보게 되었지만 나는 늘 기쁜 마음으로 그와 놀아주었다. 나는 민기뉴에게 속삭였다. 다른 얘기하자. 내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 동생은 분명 재미있어 할 거야. 어린이들에게서 환상을 빼앗아선 안 돼. 제재형 같이 놀자. 나는 지금 놀고 있는데 뭐하고 놀까? 동물원에 가고 싶어. 나는 맥이 빠져서 검은 암탉 한 마리와 흰 암탉 두 마리가 있는 닭장을 쳐다보았다. 너무 늦었어. 사자들은 벌써 자러 갔고 벵골 호랑이도 마찬가지야. 이 시간엔 다 문을 닫아. 입장권도 안 팔걸? 그럼 유럽 여행해. 이 녀석은 모든 걸 다 알아. 한 번 듣고는 죄다 기억한단 말이야. 솔직히 난 유럽 여행을 하고 싶지 않았다. 민기뉴 곁에 계속 있고 싶었다. 민기뉴는 나를 놀리지도 않았고 눈이 부었다고 나를 얕보지도 않았다. 나는 동생 곁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잠깐 기다려봐. 내가 뭐하고 놀지 한번 생각해 볼게. 바로 그때 천진스런 요정 하나가 하얀 구름 속으로 날아가 개울가의 나뭇잎과 잡초와 슈르륵가의 가지를 흔들었다. 상처투성이 내 얼굴에 환한 미소가 저절로 솟았다. 네가 그랬니, 민기뉴? 난 아니야. 야, 신난다. 그렇다면 바람의 계절이 오는 거야. 우리 거리엔 여러 종류의 계절이 있었다. 구슬치기의 계절, 팽이치기의 계절, 그림 딱지를 모으는 계절. 그 중에서도 가장 멋진 건 연날리기의 계절이었다. 그때는 하늘이 온통 형형색색의 연으로 가득 찬다. 온갖 치장을 한 멋진 연들로 말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머리치기, 쪼기, 휘어감기, 줄 끊기 같은 공중전이 벌어진다. 칼로 줄을 끊으면 연은 꽁무니의 균형을 잃고 머릿줄을 풀어헤친 채 빙빙 원을 그리며 떨어진다. 그 모든 것이 정말 멋졌다. 거리는 아이들로 가득 찼다. 아이들 세상이었다. 방쿠시의 모든 거리가 마찬가지였다. 그 계절이 지나면 전깃줄에는 연들이 줄비했고 라이트 전기회사의 트럭이 그것을 때려왔다. 어른들은 짜증을 내며 전깃줄에 걸린 죽은 연들을 걷어갔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바람이 불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루이스, 사냥놀이 할래?
난 말 못하는데. 곧 클 거야. 그러면 탈 수 있어. 거기 가만히 앉아 있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타는지 잘 봐. 그러자 민기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변했다. 바람이 점점 세졌다. 개울가의 초라한 잡초밭이 거대한 초록 대평원으로 변했다. 내 카우보이 옷은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가슴에는 보안관 배지가 번쩍였다. 마라 달려라 달려 이랴 이랴. 따각따각따각. 톰 믹스와 프레드 톰슨은 이미 와 있었다. 벅 존슨은 올 수가 없었고 리차드 탈마지는 다른 영화를 찍고 있었다. 가자 가자 이랴 달려라 달려. 저기 아파치족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구나. 따각따각따각. 인디언 기마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달려라 달려. 병원이 물수와 들수로 가득 차 있다. 이봐 총을 쏘라고. 철컥 철컥 철컥. 탕탕 피웅 피웅. 화살이 바람을 가르는 휘파람 소리를 내는구나. 바람, 말, 질주, 구름먼지. 그 속에서 루이스가 거의 악을 쓰고 있었다. 제제 형. 나는 천천히 말을 멈추고 숨을 몰아쉬며 뛰어내렸다. 무슨 일이야? 어떤 물소가 네 쪽으로 왔어? 아니, 다른 거 하고 놀자. 인디언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 이 인디언들은 아파치족이야. 우리 친구란 말이야. 그래도 무서워. 너무 많아.